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인문학적 리터러시 10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저는 한승규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글로벌 리터러시를 위한 국제관계와 세계화의 이해를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국제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계화의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상을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국제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은 전쟁과 갈등을 묘사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책을 보면은 정치 현상을 잘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쟁을 치르는 여러 국가들이 있죠. 도시가지 국가인 그리스 도시국가 사회에서는 이런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런 것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중세시대가 유럽에서 진행이 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중세시대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근대 민주국가 그리고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간, 국제라는 말의 뜻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네이션, 즉 국가와 그 사이를 뜻하는 인터가 합쳐진 말입니다. 인터내셔널,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국제 간의 국제 정치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 여러분들 보면은 왕이 참 강력한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교회, 즉 종교가 힘을 갖던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 왕이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게 되자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커지고 이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무너지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쟁과 갈등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정치학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건 무엇이냐면은 세계대전이 있었죠. 여러분들 세계대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가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두 차례에서 나눠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자 여러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에 대한 국제 정치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제 이념들, 즉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관계는 한 나라의 군사 안보적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한 나라가 평화를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국제 정치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어떤 고민은 전쟁의 원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국제 정치학이라는 것은 전쟁과 평화를 고민하는 학문으로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학은 평화를 위한 학문이지만은 과거의 전쟁을 연구하는 데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대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과거의 전쟁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양한 이제 생각과 이념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강력한 왕이 등장한 국민국가 시대, 근대가 되는 근대로 진입하는 국민국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중세 시대, 종교가 인간을 지배했던 시대에는 이제 성경 그리고 신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 이제 왕이 권력을 갖게 되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죠.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떤 이념과 사상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세의 어떤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관습의 어떤 쇠퇴 이후에 인간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바탕을 둔 어떤 새로운 논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공산주의라고 일명 말하는 이런 사상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대립이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 제국주의 시대에 나타나게 됐고, 이때 이제 여러도 이제 구조주의로 포함되는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새로운 이념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예. 뭐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란 말은 여러분들 뭐 이제 다양한 사상을 나타나는 말이 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와 그 정치 체제의 어떤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란 말은 여러분들 뭐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은 여러분들 아이디어, 즉 생각하는 것과 로직, 어떤 논리를 말하는 뜻이죠. 단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념 또는 관념을 나타내는 아이디어, 그리고 올로직, 즉 논리 또는 학문을 나타내는 말이 결합한 말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데올로기는 조직화된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일관된 사고체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데올로기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데올로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둔 그 세계관을 구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현 질서, 지금 질서, 그리고 옛날의 질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죠. 종교에 기반을 둔 세계, 그리고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둔 세계, 이런 어떤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까 이제 질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세계관, 그리고 그 사상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이념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미래,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언급한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빈부의 격차, 그리고 또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또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서 시도가 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데올로기는 어떤 새로운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현실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이제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국제사회, 즉 국제사회가 정글과 같은 사회,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두고 있고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은 어떤 자기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모든 국가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최대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럽의 어떤 빈 체제 이런 체제와 같이 어떤 균형에 의해서 이제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세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이런 어떤 냉정한 현실주의에 대한 반대 시각으로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간의 협력, 제도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아까 뭐 이제 어떤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상주의는 이타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력 균형이 아니라 집단 안보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유주의와 구조주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를 이어서 발전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냉정한 그리고 이기적인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고, 이제 자유주의는 더 다양한 행위자의 행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국제기구도 있고요. 여러분들 NG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NGO와 같은 이제 비정부기구, 비정부 단체들도 이제 크게 이 자유주의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뭐 이런 어떤 다른 행위자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국가가 중요한 이제 가장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보았는데 다른 행위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상적인 자유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자들을 통해서 각 국가들은 협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조주의는 여러분들 아까 잠시 얘기한 마르크시즘적인 이제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분들 뭐 이제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배와 착취하는 구조가 있고요. 강대국은 이제 약소국을 계속 이제 착취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이제 아니면 저발전 상태로 남겨두고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학술적인 이론으로 얘기한다면은 종속 이론과 세계 체제론에 영향을 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와 착취를 하는 구조, 그 구조를 유지하는 이런 구조주의의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국제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세계화,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계화의 뜻은 국가 간 모든 분야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곳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테러가 일어난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어떤 분쟁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여러분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먼저 상호 교류와 상호 의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지구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는 것처럼
모든 국가는 어떤 국제사회, 국제관계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서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로 인해서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세국정책이라는 이런 정책을 쓴 적이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별 국가의 어떤 배타적인 주권이 약화되고 국가 간의 개입과 간섭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떤 글로벌 기업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한 제품이 수출되는 나라가 특정한 상호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 IT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세계화 같은 경우는 세계화로 인해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똑같은 어떤 지식, 문화, 정보를 어느 곳에서도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공통의 방향성, 정향을 어떤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화는 획일화, 다양성이 아닌 어떤 획일화를 향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화인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양자적인 관계, 차원의 관계가 많았습니다. 아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1대1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많아봤자 어떤 지역적인 연합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다자적인 관계에 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네트워크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예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에는 이제 정치, 경제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호 침투 그리고 상호 교류 그리고 어떤 획일화 그리고 네트워크화가 어떤 세계화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의 문제점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떤 국제 문제를 한 국가 중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한 나라만을 위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이제 문제 해결이 모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4가지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이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또 이런 어떤 이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또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구 및 이민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난민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어떤 식량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아나 질병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량 및 기아 문제도 어떤 세계화의 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가 많이 이제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분쟁이 일어날 확률도 많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식량 및 기아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세계화로 인한 어떤 경제 활동, 경제가 활발하게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심각한 자원 파괴라든지 공해 문제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보면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하늘, 땅, 바다 다 어떤 국경과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한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해양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대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발전한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산업을 발전하는데 그만큼 환경을 많이 파괴시킨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발전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들도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왜 환경 문제로 우리를 억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어떤 제도의 필요성이 늘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001년 9월 11일에 여러분들 미국 뉴욕에서 큰 테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뭐 9.11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 이후로 테러 및 안보 문제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어떤 테러리즘의 경향에 따라서 세계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었죠.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군인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테러 문제는 크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탈냉전 시대, 이제 평화 정책에 의한 이제 노력이 지속되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테러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테러 문제는 항상 이제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부분에서는 국제협력과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유지할 것인가, 지금 현재를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인종주의, 부족주의, 종교주의, 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변화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보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문화적 동질성의 유지의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거든 타파하는 거든 이 세계화의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런 국제 문제에 대한 어떤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냉전 이후 자유민주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들의 빈번한 접촉에 따라서 정치적 자유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이제 한국 분단되어 있는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민주화가 크게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여러분들 아까 9.11 테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 민족주의가 대두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자유민주화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정치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네,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반미주의가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이슬람 민족주의, IS 이런 단체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국가나 단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슬람 민족주의의 문제도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 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이제 독립이나 분립을 요구하는 어떤 종족이나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죠. 네. 이제 정치 부분에 이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화는 이제 시장 경제의 범세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생산의 국제화, 그리고 노동 분업, 그리고 노동 인력이 이주하는 현상 등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도 어떤 국제적인 분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 조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부분의 세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관계를 또 이제 조율할 필요성이 나타나서 범세계적 지역적인 경제기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구인 IMF, 이제 한국과 많은 인연이 있는 IMF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EC, 나프타 등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기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확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수출과 교역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기술과 노동의 문제로 이제 국제 노동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의 이전 및 노동 임금에 따른 어떤 기업 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생산의 국제화와 이제 국제적 노동 분업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 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 이제 노동 인력이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국제 노동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경제 관계가 또 이제 정치 관계에 이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화의 사회 문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문화가 세계화로 인해서 통합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어떤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렇게 사고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어떤 문화통합적인 사고와 배타적 문화 사이의 갈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 문화를 고수하려는 쪽과 다른 문화를 유입하려는 쪽, 이런 어떤 갈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내부적인 갈등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도 확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질적인 문화들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컬처 쇼크라고 하죠. 이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또 세계화에 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갖는 국가가 정치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자료 차원을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 경쟁력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런 강대국과는 달리 후진국의 경우 정보 사막화 현상, 즉 정보가 더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가 부익부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이제 영향력을 준다는 것, 그리고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보 격차는 곧 이제 국가 간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정치는 정치 현상을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데올로기는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 간 모든 분야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의 문제점으로는 인구 및 이민 문제, 기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테러 및 안보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진행 부분을 4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부문, 경제 부문, 사회 문화 부문, 그리고 정보 부문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 리터러시를 위한 국제관계와 세계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